네, 이 도파민 뉴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펀테이니어스하게 디폴러라이징한 막전이를 유지를 하는데요. 로컬 서큐트나 주변의 뭐 벤트럴 팔리듬 같은 곳으로부터 어페런트한 인풋을 받아서 페이스메이커 파이링 패턴이 조금씩 이레귤러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거를 보시면은 이 도파민 릴리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페이즈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토닉 페이즈랑 어, 토닉 릴리즈랑 페이직 릴리즈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닉 릴리즈를 갖게 됩니다. 스테디하게 로우 레벨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를 토닉 릴리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극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버스트 파이링을 통해서 도파민을 확 분출하는 시기를 페이직 릴리즈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파민 뉴런이 어떤 것인지, 어떤 패스웨이가 있는지, 어떻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레귤레이션이 되는지를 세 번째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스펀테이니스하게 규칙적으로 파이링하는 뉴런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ventral tegmental area나 substantia nigra에 있는 이제 도파민 뉴런들은 보통 ventral pallidum VP로부터 억제가 돼서 파이링이 멈춘 상태로 홀드가 됩니다. 그런 뉴런들은 지금 회색 뉴런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 뉴런들 같은 경우는 PPTG, 페른클로 잠시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토니코는 이 스펀테이니어스한 디스처지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도파민 뉴런들의 집합체의 펑셔널한 아웃풋을 이것이 결정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곧 이 시스템의 반응성의 레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레귤레이션은 세 가지 컨텍스트에 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멀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파민 뉴런들은 VP에 의해서 가바르직 인풋을 받아서 이제 억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반대쪽에서는 페른클로폰타인 태그멘텀 PPTG에서 페이직 시그널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를 받으면은 이 초록색 뉴런들 스펀테이니스하게 토닉한 상태의 뉴런들이 도파민 릴리스를 확 분비하는 페이직 릴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제 PPTG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플러스적인 도파민 릴리스랑 VP에서 오는 가바 때문에 오는 억제 시스템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총 이 도파민 릴리스, 도파민 퍼퓰레이션 액티비티를 우리는 토닉 게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도파민 뉴런의 레귤레이션이고요. 만약에 자극이 발생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극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비나인한 컨텍스트,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파이링한 도파민 뉴런은 BP에 의해서 상당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와도 PPTG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뉴런들이 적기 때문에 큰 리액티비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만약에 위협적인 상황, threatening context에 있다고 하면은 VP가 도파민 뉴런들을 상당 부분 액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PPTG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도파민 뉴런들이 많기 때문에 토닉 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P가 도파민 뉴런을 억제하고, 그리고 PPTG가 버스트 파이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통제가 될까요? 조금 더 상위 패스웨이에서 얘네를 억제를 하는데, 걔네는 ventral subiculum, 히포캠퍼스 부위, 어, basolateral amygdala, BLA, 그리고 infralimbic prefrontal cortex, infralimbic cortex 부분에서 이거를 조절을 합니다. 먼저 히포캠퍼스, ventral subiculum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위는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를 높이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서비큘럼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스트라이애털 VP로 가는 가바르직 이니비션이 증가함으로써 이 도파민 뉴런들이 이니비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PPTG 시그널이 왔을 때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도파민 퍼퓰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아믹달라, 바슬레트럴 아믹달라 같은 경우에는 inactivating context에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글자가 좀 깨졌는데 도파민 population activity를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ventral subiculum과 이 BLA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infra limbic cortex가 얘네를 발을 두 개를 걸쳐 있습니다. 이제 ILPFC라고 하는데 ipsilateral 이제 infralimbic cortex 부분에서 토닉 도파민 뉴런의 파이링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데 얘가 활성화되면 BLA를 촉진할 수 있고 ventral subiculum 같은 경우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히포캠퍼스랑 아미그달라의 반대되는 모듈레이터리 액션은 이 infralimbic cortex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도파민 뉴런의 빠르고 명확한 버스트 파이링은 페이식 리스폰스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PPTG 시그널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스폰테이니어스 파이링이 가능한 초록색 뉴런들에서 나타났고 이 초록색 뉴런들의 수는 기본적으로 VP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이 VP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벤트럴 서비큘럼 히포캠퍼스랑 아미그달라에 의해서 조절이 됐고 이 둘은 또다시 아까 봤던 인프라림빅 콜텍스에 의해서 조절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반은 메이저한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레귤레이션에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브리프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가해지는 prolonged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디프레션이니까 prolonged 스트레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죠. 브리프 스트레서가 가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도파민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prolonged 스트레서는 반대로 그게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은 prolonged 스트레서로 인해서 초반에는 도파민 액티비티가 증가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나중에는 컴펜세이터리한 작용으로 도파민 액티비티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챕터는 최종적으로 A 모티베이션을 유발하는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디프레션에서는 도파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파민 시스템을 조절하는 히포캠퍼스, 뭐 뉴클레어스 어큐번스 패스웨이 같은 부분에서 어페런트한 컨디션의 이상이 결국에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커그니티브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한 연구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Chronic Mild Stress Red Depression 모델을 이용을 해서 BLA랑 VP, VTA pathway가 도파민 액티비티의 억제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면 이 실험쥐를 크로닉 마일드 스트레스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4주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한 5주 차쯤에는 로코모터 액티비티 테스트 같은 걸 하거나 뭐 스윙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검사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 뭐 버스트 파이링 하는 도파민 뉴런의 수 같은 것들을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컨트롤과 CMS가 있는데 CMS가 chronic mild stress를 받은 G의 그룹입니다. 웨이트 게인이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더 더뎠고 플러스 베이스 테스트, 뭔가 인지 기능 테스트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떨어진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D 그래프를 또 보시면은 이제 도파민 셀 액티비티, 도파민 뉴런 액티비티도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를 떨어뜨렸던 이 BLA에 NMDA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실험적으로 봤을 때 도파민 뉴런의 퍼플레이션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디프레션으로 인해서, 이 인프랄림빅 콜텍스, 사람으로 치면은 이 부분이 prefrontal cortical area 25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하이퍼 액티브해집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과활성화되면은 이 CMS 모델에서 결국엔 아믹달라랑 이 뉴클레스 어큐벤스의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작용으로 결국에 BP를 통해서 Reward Related Medial VTA 부근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반응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렛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어, 이제 이런 디프레션 모델 웹들도 히포캠퍼스, 큐버스 패스웨이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 릴리즈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네도니아 A 모티베이션이 발생했으며, 반대로 이 케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요 히포캠퍼스랑 뉴클레어스 어큐번스 패스웨이를 자극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디프레션을 오랜 기간 겪은 사람이든 쥐든, 어, 사람의 경우 스티뮬라이에 대한 도파민 액티비티가 이미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인지나 소셜 디피트 스티뮬라이랑 관련해서 취약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패스웨이의 손상으로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메졸림비 패스웨이나 뉴클레어스 어큐번스 패스웨이, 이제 메소코르티컬 패스웨이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자극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cognitive effort나 memory circuit modulation, work outcome value 같은 측정, 그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파민 시스템의 조절 문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뇌 보상 시스템과 상황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도파민이 어떻게 이런 커그니티브한 그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기서 분량상 다루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더 연구해 보면 어, 이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시면 의견 받고 여기 발표에서는 도파민 플러스 그게 이제 고물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좀 들어주셨는데 혹시 그 조사하실 때 관련해서 다른 신경전달 물질을 좀 저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음, 사실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세로토닌이 많이 연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과 관련해서 사실 도파민이 단독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세로토닌도 관여하고 했는데 이제 어, 이 모티베이션이나 커그니티브 관련해서는 도파민 패스웨이가 확실히 이제 기여를 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세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우울장애 하면 이제 세로토닌부터 떠올리기 십상인데 관련해서 이제 보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동기 부족 같은 것들을 도파민이란 또 다른 신경전달 물질과 또 관련된 회로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발표 같습니다. 또 이제 도파민 관련된 회로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좀 따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약간 처음에 큰 틀부터 잡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듯이 설명해줘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리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이제 세 번째 세션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발표 정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이삼 김민서 학우님이 내수용 감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빗세랄에서 오는 그런 신호를 이제 내수용 감각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내수용 감각의 처리와 또 그것이 실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수용 감각의 처리와 불안장애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민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수용 감각, 즉 인터셉션의 개념을 알아보고 감각이 들어오고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본 뒤 내수용 감각과 불안장애 관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 익스테로셉션이랑 프로프리오셉션이 채성 감각, 그리고 인터로셉션, 제가 발표할 인터로셉션은 내장 감각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로셉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로셉션은 내장을 통해 내부 환경을 인지하는 감각으로 내장기관과 뇌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셉션은 단순히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성, 인지, 감정, 행동 조절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내수용 감각이 내장기관에서 뇌로 전달되는 경로는 크게 신경 경로와 체액 경로로 나눌 수 있고, 신경 경로는 또다시 미주신경 경로와 척수신경 경로로 구분됩니다. 먼저 미주신경 경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해서는 신체 내부 상태와 관련된 생리적 신호가 전달되며 주로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은 먼저 미주신경의 감각신경절로 들어와서 NTS로 전달이 됩니다. 이후 NTS에서는 감각 정보를 시상, PB, PAG와 같은 서브코티컬 스트럭처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편도체, 시상하부, 전대상하부, 선피질 등의 하이어 브레인 리전으로 전달되는 양상입니다. 이주신경 경로의 핵심적인 역할은 항상성 유지입니다. 특히 NTS는 신체 내부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신경센터로 작용하며 내장 감각 정보가 다양한 뇌 영역으로 전달되는 중심 경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NTS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기전인 바로 리플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리플렉스는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입니다. 대동맥궁이랑 경동맥 소체에 위치한 동맥의 바로 리셉터가 관여하는데요. 이 수용체는 혈압 변화로 혈관벽이 기계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감지합니다. 기전을 같이 보자면 먼저 바로 리셉터가 혈압 상승을 감지하면 이 정보가 NTS로 전달이 되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여기 대동맥궁의 수용체는 미주신경을 따라 경동맥 소체 수용체는 혀인두신경을 따라 전달이 됩니다. 이후 NTS가 미주신경 운동핵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 신호가 활성화되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다음 심박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계의 활성은 억제되는데요. NTS가 코달 벤트로라테럴 메듈라, 즉 CVLM의 억제성 신경원을 활성화시키면 노스트럴 벤트로라테럴 메듈라, RVLM의 교감신경 활동이 억제되어 혈관이 확장됩니다. 심박수 감소와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은 다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혈압이 감소하면 바로 리셉터가 신호를 덜 전달하며 저혈압을 인지하게 되고 앞선 과정과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활성은 억제가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다시 혈압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NTS는 신체 내부 상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NTS의 기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TS는 방금 살펴본 미주신경 경로뿐만 아니라 뒤에서 볼 척수신경 경로, 체액 경로까지 모든 경로에 관여하며 다양한 감각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시상하부, PB, PAG와 인접하며 시상을 통해서는 전뇌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감각, 행동 조절에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발표 때 나왔던 모노아미너직 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생리적 신호를 통합하여 인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경 경로 중 척수신경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수신경 경로는 온도, 통증, 조직 손상과 같은 정보를 처리하며 앞선 미주신경 경로와 반대로 교감신경계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의 처리는 먼저 척수신경절을 통해 척수의 라미나 1으로 전달이 되고 이후 척수 시상로를 통해 차례대로 NTS, PB, PAG로 전달되며 시상에서 감각 전달이 종결됩니다. 앞선 미주신경 경로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subcortical structure에서 감각의 처리를 담당하는 higher brain region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수신경 경로에서는 특히 라미나 1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라미나 1은 주로 통증 및 온도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A델타 섬유, C 섬유와 같은 작은 직경의 afferent 섬유로부터 단일 시냅스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A델타 섬유는 빠른 통증과 온도 감각을, C 섬유는 만성 통증과 온도 감각, 그리고 내장 감각을 전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로인 체액 경로입니다. 고전적 체액 경로를 담당하는 기관은 감각성 순환 내실 기관입니다.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AP, OVLT, SFO가 바로 감각성 순환 내실 기관인데요. 일단 제3사 내실 벽에 위치해 있고 혈내 장벽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에서 순환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혈내 장벽이 없는 순환 내실 기관을 통해 뇌에 직접 전달이 가능합니다. 먼저 에리아 포스트레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구토 반응이 발생하며 내부에서는 신경성 내장 감각 정보와 체액 정보의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OVLT는 크게 삼투 감지 기능과 음수 행동 조절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OVLT에서 혈장 삼투압 변화를 감지하면 시상하부의 시상장애그로의 이프런트 투사가 발생하고 이는 바소프레신의 방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OVLT에서 시상핵으로의 투사는 인슐라 콜텍스, 싱귤레이 콜텍스로 신호를 전달해 갈증과 음수 행동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포니컬 오간은 다양한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광범위한 비저럴 센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금 살펴본 인터셉션의 afferent pathway들을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감각과 정보들은 먼저 subcortical structure에서 1차 가공이 되고 이후 다양한 뇌 기관들로 전달이 되어서 통합과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subcortical structure는 인터셉션 신호를 빠르게 수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반응, 예를 들면 자율신경 조절이나 감정 반응 같은 것들을 조절한 후 고차원적인 해석을 위해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이후 higher brain region에서는 특히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insula cortex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각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cingulate cortex는 주로 자율신경 조절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인슐라 콜텍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posterior 인슐라가 시상에서 내수용 감각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central 인슐라는 앞서 받은 인터셉션을 익스테로셉션과 프로프리오셉션 정보와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anterior insular cortex는 아나전두 피질과 그리고 anterior cingulate cortex와의 강한 연결을 통해 내부 감각과 감정 및 인지적 상태를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앞서 같이 살펴본 인터셉션과 불안장애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불안장애 환자들의 특성은 첫 번째, 감각에 대한 과잉각성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신체 감각을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과장된 해석을 통해 위험 상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각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특히 인터셉션, 그 중에서도 심장박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심장박동 인지와 불안장애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론이 채택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개인 간 상관과제 기법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 채택된 신호탐지 이론 기반 과제는 외부 신호와 심박수를 비교하는 방식의 영향으로 외부 신호에 의해서 내부 감각이 방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불안장애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세 번째로 제시된 샨드리 심박수 측정 과제 기법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심박수를 세고 이후 심전도 측정값과 비교하여서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초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 40번의 심박을 느꼈는데 실제로는 심박수가 42번이라면 95%의 정확도로 평가가 됩니다. 이 방법론은 불안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데 유용한 방안입니다. 다만 참가자가 심박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측정하는 시간 추적 능력과의 혼동 가능성이라는 한계가 일부 존재하며,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앞선 다른 방법론들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가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셉션과 불안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내수용 감각 민감성이 불안 관련 표현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안 관련 표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형은 불안 민감성입니다. 불안 민감성은 불안 증상이 위험하다는 믿음과 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지표이며, 두려움과 기타 불안 반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형광펜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ES 값인데요. 해당 표현형과 심박수 지각 사이의 관계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불안 민감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산수 문제풀이 이후에 불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심박수 지각 정확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밑에 여러 연구들에서도 불안 민감성과 심박수 지각 정확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중평균 효과 크기는 0.63 정도로 상관관계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표현형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입니다. 두 지표 모두 불안 수준을 반영하지만, 상태 불안은 일시적인 불안 수준을 반영하고, 특성 불안은 불안 경험에 대한 경향성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상태 불안과 관련된 연구 결과 또한 앞선 불안 민감성과 마찬가지로 심박수 지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밑에 특성 불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ES 값들이 일단 일정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ES 값이 0.18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두 번째 보라색 형광펜 부분은 ES 값이 1.09로 높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에 대한 값이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로 해석되고, 이후 연구들에서도 어떤 것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결과들은 상관관계 인정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등 특성 불안과 심박수 지각 간의 관계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상태 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일시적인 불안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생리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신체 감각의 변화가 곧바로 불안 수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특성 불안은 개인의 장기적인 성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신체적 반응보다는 인지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안 민감성과 상태 불안은 내수용 감각 민감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fMRI나 뇌파와 같은 신경 영상 기법을 통해서도 인터셉션과 불안장애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fMRI 연구를 통해서는 심박수 지각 과정에서 인슐라 콜텍스와 싱귤레이 콜텍스가 더욱 활성화된 것을 통해 불안장애와 관련된 뇌 영역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뇌파 연구를 통해서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심박수 유발 전이 신호, 즉 HEP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안장애 환자들이 내부 감각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인터셉션과 불안장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제시되는 불안장애 치료 방법인데요.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환자를 의도적으로 인터셉션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 노출시킨 후 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감각 노출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TMS와 같이 앞선 fMRI 연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불안장애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 조절 기법도 불안장애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출처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고요. 혹시 발표 내용 관련해서 혹시 특별히 네 번째 세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좀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제 신체 내부에서 오는 그런 비세럴한 감각에 대해서 일단 조명해 준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신경, 그 다음에 또 휴머럴, 책 관련한 두 가지 루트로 설명해 주신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그거를 불안장애라는 특정 질환 환자에서 보통 외부 상황을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뉴로시스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인테로셉션의 어떤 기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세션 마무리 짓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일 박현서 학우님께서 외부 환경의 내면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고차원 인지라는 아주 멋있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외부 환경의 내면화 Default Mode Network와 고차원 인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21학번 박현서입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되게 인지과학스러운 주제를 골랐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되게 우리가 평소 아는 약간 생물이나 의학이랑 좀 다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서 약간 최대한 그냥 직관적으로 약간 이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념을 좀 용어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할 텐데요.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분류를 하면은 이와 같이 액티브, 좀 능동적인 과정이랑 수동적인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시브 먼저 보면 이거는 특정한 목표 없이 그냥 감각 정보를 수용하는 이런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액티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지를 동원해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 대한 태스크들을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그 수동적인 이런 감각 처리에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턴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태스크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액티브에는 약간 이동하는 점의 위치를 기억을 한다거나 아니면 눈으로 좀 의식적으로 이 목표물을 추적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본 순서에 따라서 뭔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고등 인지 작용이 관여하는 이러한 태스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태스크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통 기억이나 언어, 집중력, 계획 조절 이런 좀 고차원 인지들이 다양하게 관여를 할 거고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내부이들이 또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비활성화되는 부위들을 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어떤 태스크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에서 요구되는 특정 인지 능력이랑 무관하게 되게 광범위하게 비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9개 펫스캔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어떤 인지 작용을 수행할 때 같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비활성화되는 영역들을 좀 표시한 결과인데요. 일단 이 각각 그림들 밑에 있는 Z는 약간 Z축의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Z0의 기준이 되는 그 구조물은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anterior commissu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Z축 방향에서 이렇게 호리존털하게 자른 단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펫 스캔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한 결과, 여기 보이는 이런 PCC, 그 posterior cingulate cortex나 아니면은 그 left inferior parietal cortex, 아니면 left dorsolateral frontal cortex, 그리고 left inferior temporal gyrus 여기 이쪽, 좀 더 아래쪽이죠, 여기는. 그리고 medial prefrontal cortex 이쪽, 9번, 10번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14번에 있는 아미그달라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비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그림은 이 똑같은 연구를 좀 다른 리뷰 논문에서 약간 레터럴이랑 미디얼 뷰에서 좀 더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공통적으로 여기서도 이 앞부분에 있는 미디어 프론탈 콜텍스랑 그 다음에 PCC 부분 그리고 inferior temporal gyrus랑 그 다음에 inferior parietal cortex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액티브 태스크를 수행할 때 비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기저 상태로 활성화가 돼 있다가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이게 비활성화 된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걸 디폴트 모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이제 해당 부위들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단순히 이제 비활성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resting state에서 Functional Connectivity MRI라는 거를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이거는 그니까 그 뇌로 가는 그 혈중 산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좀 패턴을 분석해서 시간적으로 얘네들이 동기화되는 영역들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PCC인데 나머지 이제 표시된 알파벳 영역들이 그 이 PCC랑 굉장히 유사하게 시간적으로 그, 그 볼드가 바뀌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얘네들이 기능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혀진 영역들이 앞에서 나온 영역들이랑 굉장히 다 겹쳐서 결국에는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단순히 비활성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런 네트워크로 규명을 하고 얘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 개념을 정립하게 된 좀 초창기 연구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분야에 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논문마다 이 네트워크를 포함시키는 뇌 영역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한 곳들만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한 지금 PCC 부분 여기랑 그리고 인접한 retrosplenial cortex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medial prefrontal cortex 이 파란색들 그리고 angular gyrus 여기는 아까 그 inferior parietal cortex 부분이 계속 비활성화 된다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위입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를 포함하고 있는 medial temporal lobe랑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아미그달라 이런 애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DMN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이게 비활성화 된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과정에서 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억제하는 걸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옆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DMN이 덜 비활성화되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아있으면은 그 태스크에 대한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 H랑 S를 찾아봐라 이런 액티브 태스크를 할 때에 보면은 아까 앞에서 그 DMN의 핵심 부위 중 하나였던 PCC와 더불어서 이제 프리큐니우스가 태스크 수행하면서 비활성화되는 게 관찰이 되는데요. 여기 밑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프리큐니우스의 그러니까 이 위에 그래프를 그 RT의 그러니까 그 리스폰스 타임의 증가분으로 나눈 겁니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약간 상관계수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일정하게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는 이런 것처럼 약간 유사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이랑 뇌 활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런 뇌 부위들을 좀 표시를 한 거고 앞에서 본 영역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 DMN이 활성화되면은 뭔가 어텐션이 저하된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Salience Network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요 앞쪽에 있는 anterior insula랑 그다음 이쪽이랑 그다음에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요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건데요. 얘네들은 이제 받아들인 그 감각을 감지하고 그다음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frontal parietal network라는 데도 이 네트워크도 활성화가 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attention 그리고 뭐 반응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단기 기억, working memory와 같은 좀 수행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네 두 개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아까 앞에서 계속 봤던 DMN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그 SN이 약간 스위치처럼 작용을 해서 뭔가 외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여길 때 얘가 이쪽 FPN을 활성화시키고 DMN은 이렇게 비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칭 모델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트리플 네트워크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지금 계속 그 DMN이 비활성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활성화되는 상황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좀 흥미롭게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한테 뭐 소극적인, 예의 바른, 완벽주의자적인 등등 어떤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제시하면서 이게 본인을 묘사하나요? 이런 태스크를 줬을 때 참가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DMN의 주요 노드들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뭔가 사회적인 지능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도 이런 부위들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요 왼쪽에 나온 거는 조금 관련돼서 흥미로운 연구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을 해줄 때 이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의 그 DMN에서의 어, 뇌 활성도가 굉장히 동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서로 사회적으로 좀 친밀하다고 느끼는 개인들 간의 DMN 활성도가 훨씬 동기화되는 또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일단 정확히는 몰라도 확실히 DMN이라는 부분들이 이 노드들 자체가 사회적 지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뭔가 동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데 좀 관여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DMN의 노드들이 약간 동기화돼서 활성화되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약간 흥미롭게 이 앞에 있는 그 MPFC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말한 사람이 말하기 전에 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PCC는 그러니까 발화자의 뇌 활성이 된 이후에 말이 꼬이네. 청취자에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약간 자신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이런 그 패턴을 보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약간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PGP라고 이 에, 어, Angular Gyrus가 아까 얘도 또 DMN의 굉장히 중요한 노드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주요 영역 중에 하나인 PGP가 단어를 범주화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시멘틱 저지먼트에 관여한다는 점을 통해서 또 얘네들이 이런 언어나 아니면은 이런 언어적 능력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얘네들은 히포캠퍼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autobiographical memory를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이제 autobiographical memory라는 거는 episodic memory라고도 부르면서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1인칭으로 경험한 어떤 사건이나 맥락이나 아니면은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한 기억인데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때 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DMN 부분들이 상당히 그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또 관찰된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 영역들이 에피소딕 메모리에도 굉장히 상당 부분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드 wandering이라는 거는 지금 실행 중인 태스크의 목표랑 무관한 어떤 사고 과정들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딴 생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 기반으로 이제 감각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내면적으로 이걸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약간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외부 상황이나 자극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딴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 마인드 완더링이라고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한테 태스크를 시키다가 중간에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정신 상태를 보고해 주세요. 등등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럽션을 가했을 때 또 이런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방대하게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가지의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 얘네들이 다 어떤 기능을 하길래 총체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인지작용에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과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가장 요즘 제일 말하는 거는 이 DMN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internal narrative,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이나 아니면 주관적 연속성 같은 것을 구성하는 데 관여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DMN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한 건데요. 일단 여기 2, 3번이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DMN의 주요 노드들이고 얘네들이 각각 다양한 조합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얘네들이 결국 통합이 됨으로써 이 DMN을 통해서 뭔가 지속적인 internal narrative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SN에 의해서 FPN은 활성화, DMN은 비활성화 되면서 이제 점점 그 외부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나서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금 말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DMN이 원래 기저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자기의 그 어떤 내부적인 사고 과정에 다시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DMN이 다른 뇌 영역들에도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뭐 마인드 완도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MN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임상적인 질환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이제 2가지 층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스위치 문제가 생겼을 때이고, 두 번째는 DMN에 관여한 이 노드들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아까 또 방금도 언급했듯이 이 SN은 이렇게 외부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DMN을 비활성화시키고 FPN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이런 스위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내부 자신 내면의 생각에만 골몰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자꾸 외부 환경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런 류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affective disorder나 아니면 neuroticism, 신경증적인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서는 이 SN의 주요 구성 요소인 뭐 그 인슐라나 아니면은 그 ACC 부분들에서 이 그 과활성이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애니도니아 아까 그 약간 행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그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태스크에서 수행 능력이 저하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에서도 이 SN이 그 활성이 감소되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외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내면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면 좀 더 우울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수행 능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DMN의 기능 자체가 이제 손상되는 경우에는 아까 DMN이 뭔가 자아 개념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지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결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그 질환들은 ASD, AD, MDD 그리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유사합니다. 다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DMN의 주요 부위들인 PCC랑 MPF에서 뭔가 활성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얘네들 간에 뭔가 연결성이 굉장히 그 감소하는 등의 그런
그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상적으로도 뭔가 어, 자신 혹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확실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는 활성이 되어 있는데, DMN이. 근데 이제 뭔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여기면서 억제가 되는 거라서, 그냥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뭔가 인지작용을 수행해야겠다 하면 그때 SN이 파일이 되는 거, 그게 아닌 평소에 그냥 상태에서는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물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게 오프됨으로써 또는 온됨으로써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질환에서의 영향까지 굉장히 한 축으로 깔끔하게 쭉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최신 학회에 가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발표 느낌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오늘 이제 저희 정규 세션은 다 마무리가